문제 7번 갑니다. 아무래도 단과는 실전 위주로 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문제 봅니다. 문제를 보실 적에 답이 이거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 수업을 들을 때는 뭘 들어야 돼요? 문제,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그 방법. 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다루는구나. 문제를 다루는 기술. 이게 실전이야. 무조건 뭐 문제풀이반 수업할 적에 뭐 답 알려주면은 해설지 나눠주지 못하라고 답만 불러주고 있어, 선생님이. 그죠? 중요한 건 답을 맞췄다 안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 설명을 들을 적에 여러분들이 풀 때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그때 내 방법이 좋아, 나한테는. 그러면 자기 방법으로 하세요. 굳이 내 선생님 방법 그러니까 분명히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줬어. 수업 시간에 뭔가 이해가 됐는데 집에 가서 하려니까 이게 안 돼 또. 그쵸? 왜 그럴까? 자기 게 안 돼서 그래. 아직까지는 그게 내 거야, 그게. 자기 게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 프린트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선생님이란 작자는 좀 오랜 경험을 한 30년 강의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나니까 그런 방법을 알려주니까 봐서 선생님께 옳다 그러면 빨리 그거를 최대한 연습을 해서 내 거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려요. 시간은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문제 봅니다. 다음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일단 키워드는 뭐예요? 제목이 나온다는 얘기는 주어진 글이 설명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제목으로 나왔을 때는 주제를 묻는 문제인데 주제를 물어볼 때 여러 가지 말을 써요. 제목을 쓰기도 하고, 우리 첫 단원의 첫 단원의 제목이 주제, 제목, 궁극적 주장 이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 논지를 찾는 그런 단원인데 제목은 주로 설명문에서 쓰는 말이고 궁극적인 주장은 주로 논설문에서 쓰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만 봐도 지금 주어진 글이 설명문으로 갈지 논설문으로 갈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간다고. 이런 추리력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추리력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현재 공시, 올해 문제들을 보면은요, 올 기출문제를 보면 대체적으로 10문제 중에 7, 8문제가 다 추론하는 문제, 정보 추리하는 문제 다. 그래서 문제가 비문학은 조금 어려워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첫 단락 봅니다. 일제 수탈 시설물을, 지금 단락이 4개 단락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첫 단락을 먼저 읽고 논지부터 파악을 해. 첫 단락에서 문제는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문제들이. 일제 수탈 시설물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제 수탈 시설물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 보호법은 문화재 파괴법. 내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법이 참 엉망투성이야. 그래가지고 문화재가 보존이 안 돼요. 일일이 들어가지고 문화재 이제 뭐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이제 발견이 되잖아. 그럼 그걸 문화재청에 신고를 해요. 신고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신고 안 하다 들키면 큰일 나. 신고를 하면 공사를 올스톱 시켜야 돼. 근데 지금 당장 나는 우리 회사는 아파트를 져가지고 분양을 해서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공기가 그만큼 연장이 되는데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밤에 몰래 파묻혀. 그래가지고 파묻힌 문화재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문화재가 발견이 됐어. 그럼 정부에서 그거를 발굴 조사를 하려면은 그 공사를 하는 그 공사 그 업체에 그에 준하는 뭐 땅을 주든지 뭐 보상을 해주든지 해주고 난 다음에 해야 그 업체가 문화재 발굴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 지금은 바뀌었는데 예전에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발굴 임무도 그 업체에 있었어요. 이러니 누가 문화재를 딱 보는 순간에 다 엎어버리지. 그걸 누가 발굴하자고 하겠어. 그죠? 그나마도 아무튼 간에 일제 수탈 시설물, 즉 일제가 남기고 한, 우리 흔히 인천이나 군산 쪽에 가면 적산가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제가 남기고 간 건축물들 같은 게 굉장히 많죠. 그것들을 원래는 다 때려 부수려고 그랬어요. 지금 지금 광화문 앞에 있었던 중앙청, 옛날 중앙청, 그것도 때려 부셨잖아. 나는 그 건물을 때려 부술 게 아니라
그걸 해체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옮겨서 이게 광화문을 가리고 있는 건 경복궁을 가리고 있는 거니까 그럼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그 해체를 해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다른 지역에다가 좀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그러는데 참 무식하게도 그냥 때려 부셔버렸어요. 지금 현재 그 대전에 있는 옛 충남도청 관사 청사가 남아 있는데 그 청사가 옛날 일본식 건물이야.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던 중앙청하고 비슷한 그런 생김새를 갖고 있는데 거기는 그냥 그대로 지금 저 박물관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 요즘에 드라마 촬영을 굉장히 많이 와요. 뭐 법원 무슨 뭐 검찰청 이런 그 건물로 드라마를 거기서 많이 찍더라고. 아무튼간에 얘기는 그 얘기 같아. 읽어보니까 그죠. 이렇게 첫 문장을 딱 읽고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쓰는 글인가를 먼저 스스로가 생각을 자꾸 하세요. 생각이 많이 나면 날수록 배경 지식이 많다는 거야. 생각이 안 나면 안 날수록 나 좀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그때 여러분들한테 읽을 거리가 뭐냐? 바로 교과서지.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그 블로그에 들어가면 논술 파트가 있죠. 논술 파트. 그거 버리면 안 돼요. 그 논술 파트에 읽기 자료가 굉장히 많다고. 거기에 6차 교육과정 교과서가 또 다 실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실려 있는 글들의 문제가 여기 지금 프린트로 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이 읽어야 똑똑해집니다. 현행문화재보호법은 개화기부터 6.25 전쟁 전후까지 만들어진 근대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활용 가치가 큰 유산들을 등록문화재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까지 이제 읽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뭘 봐? 선택지를 봐. 등록문화재의 허와실. 일단은 선택지가 짧아. 그죠? 제목을 묻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선택지를 다 읽어봐도 돼요. 시간상으로. 다음에 2번, 3번, 4번까지 읽었다고 쳐. 그래놓고 이 선택지를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제목을 잡을 적에 특히 신문기사예요. 신문기사의 제목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이어야 돼. 내가 지금 답을 얘기하면 선생님 이것도 답이 될 것 같은데 1번도 답이 될 것 같고 읽어보면은 그죠? 다음에 2번도 답이 될 것 같고 3번도 답이 될 거, 3번 빼놓고 4번까지 1번, 2번, 3번, 4번은 답이 다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답이 4번이냐면 그게 좀 구체적이야. 뭐라고 돼 있어? 일제강점기 건축물 문화재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신문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제목을 보고 이게 너무 추상적이면 제목이 너무 추상적이면 읽는 사람들이 거기에 호기심을 가져 안 가져 안 갖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3단락으로 내려오면은 문화재 오타났지요. 문화재가 아니라 문화재예요. 문화재 관련 학계는 그래놓고 거기 밑에 줄에 한국건축역사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어디서 성명서를 내서 한국건축. 그럼 문제가 됐던 게 뭐야? 건축에 관련된 거니까 건축이라는 단어는 제목에 꼭 들어가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자, 다음 8번. 다음의 글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은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쉽지가 않아요. 요약하라는 문제는 결국 뭐 찾으라는 얘기야? 주제문 찾으라는 얘기야. 주제문. 결국 주제문 찾으라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전 시간서부터 주제문 찾는 게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는 읽어. 처음부터. 이거는 지문부터 봐. 이런 문제는. 요약하라는 문제는 지문부터 보고 시간이 없다면 지문 후반부를 봐. 더더군다나 북방 유목민족은 기병을 위주로 무장하였다. 말은 추위에 잘 견디고 첫 문장 두 문장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주로 주제문은 일반적 진술이 많이 돼 있다고. 쭉 읽다가 보면은 뭐가 보여? 그런 데가 보이죠. 그런 데. 여기 지금 이 글에는 그러나도 없고 그래서도 없고 가장 중요한 연결어 두 개가 빠지고 세 번째 중요한 연결어 그런 데가 보이죠? 그게 키라고 항상.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종합반에 설명했던 거예요. 이게 연결어. 우리가 아니 연결어라고 그 문법에서는 접속부사라고 그래요. 접속부사. 영어에서는 접속사라고 하고 영어는 접속사라는 품사가 있는데 반해서 우리말에는 접속사라는 품사가 없고 접속부사가 있고 영어의 접속사는 딱 두 종류야. 크게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그죠? 등위 접속사에는 and, or, bat이 있고 다음에 종속 접속사는 that를 포함한 의문사 6개. 이게 이제 종속 접속사로 쓰이게 되는데 우리말은
접속사라는 품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속해주는 기능을 하는 말들이 되게 많아. 영어보다 많아. 그러면 우리말에서 문법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해 봅시다. 우리말에서 접속을 해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말들이 뭐가 있냐? 첫 번째, 접속 부사가 있죠. 접속사라고 하면 안 돼. 접속 부사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주는 접속 조사 뭐뭐와 뭐뭐과가 있죠.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하는 연결어미가 다 접속의 기능을 해. 연결의 기능을 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독해에서는 이런 말과 말을 연결해주는 말들을 다 합해서 뭉뚱그려서 뭐라고 불러? 따라해. 연결어. 이건 문법 용어가 아니야. 연결어라고 부르고, 하여튼 말과 말을 이어주는 건 다 연결어라고 치부를 해버려.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결어 그러면 접속 부사가 가장 대표형이죠. 접속 부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접속 부사는 따라해. 역접 모순 관계 연결어. 역접 모순 관계 연결어. 예, 연결어에는 뭐가 있냐? 그러나, 따라해. 그러나, 하지만, 반면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 역접 모순 관계 연결어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뭐를? 관점을 180도 바꿔줘. 앞에 있는 문장이 긍정이면 뒤에 있는 문장은 부정이니까 앞에 있는 거 읽을 필요가 없어. 내가 비문학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그게 안 되면 중요하지 않은 걸 없애. 빼라. 남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 그러나, 반면에,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연결어가 들어오게 되면 어디를 봐? 뒤를 봐. 또한 이런 것도 있어. 뭐뭐뭐뭐이지만. 이게 연결어미죠. 뭐뭐뭐뭐이지만. 뭐뭐뭐뭐이다 플러스 그렇지만. 줄임말이에요, 이게. 뭐뭐뭐뭐이나. 뭐요? 뭐뭐뭐뭐이다 플러스 그러나 줄임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연결어미도 뭐로 보여야 돼? 역접 모순관계 연결어로 보여야 돼. 그러면 그의 뒤에 나오는 문장을 유심히 봐. 특히 단락의 중간 이하쯤에 역접 모순관계 연결어가 붙어있는 문장이 나온다면 그 문장이 그 지문에서 주제문이 될 수 있는 확률은 8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두 번째 중요한 연결어 따릅니다. 인과관계 연결어. 인과관계 연결어. 인과관계는 원인을 먼저 쓰고 결과를 나중에 쓰는 방식을 인과분석이라고 그래. 따릅니다. 인과분석. 원인을 먼저 쓰고 결과를 나중에 쓰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어떤 연결어가 들어갑니까? 따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요컨대, 뭐 이런 인과관계 연결어가 들어가요. 다음에 그 반대로 결과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원인, 근거를 쓰는 경우가 있어. 이거 우리 배웠어요. 문장 패턴에서 주지문 다음에 근거 제시 이거잖아. 그죠? 왜? 사람은 생각을 할 때 항상 생각의 순서는 원인을 먼저 생각하고 결과를 나중에 생각하는데 커졌죠? 그런데 글을 쓸 때는 생각을 다 정리해놓고 글을 쓰기 때문에 원인을 먼저 쓰고 결과를 나중에 쓸 수도 있고 결과를 먼저 쓰고 원인을 뒤에 쓸 수도 있어. 그렇다면 왜 그렇게 쓰냐면은 뒤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다면 결과를 원인 뒤에다 쓰는 거고 원인이 중요하다 싶으면 결과를 먼저 써놓고 그 뒤에 원인을 쓰는 거야. 그때 결과를 먼저 쓰고 원인을 쓰는 그런 방법을 원인 분석이라고 따릅니다. 원인 분석을 할 적에는 뭐가 붙는다고 그랬어? 두 번째 문장에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가 붙고 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가 종종 생략이 돼. 그래서 의견문이 나오면 의견문이 나오게 되면 그 뒤에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는 말이 안 붙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말을 넣어서 한번 문장을 해봐. 그럼 다 돼요, 다. 그때 인과관계 연결, 그러니까 때문이다가 붙어있는 문장 역시 중요합니다. 답될 확률, 풀어보면 알아요. 때문이다가 붙어있는 문장이 답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거기다가 인과관계 연결어가 역시 역접 모순관계 연결어처럼 단락의 중간 이하 뒤쪽에 인과관계 연결어가 포진되어 있다. 역시 얘가 주제문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90% 이상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논설문인 경우에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 앞에 있는 근거가 더 중요하다고. 그거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연결어가 따릅니다. 전환관계 연결어. 전환이란 뜻은 뭐예요? 바꿔준다는 뜻. 뭔가를 바꾼다. 그때
여기서도 독소의 삼총사가 나와 제재를 바꾸는 연결어가 있고, 즉 제재를 전환시키는 연결어가 있고, 다음에 관점을 전환시키는 연결어가 두 종류가 있는데, 제재를 바꾸는 연결어는 한편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땡전 뉴스 한편 이순재 여사는 7년 동안 내내 그렇게 뉴스가 기억하지요. 영호 씨. 왜? 또 하긴 모르나 잘? 전두환 정부 때 뉴스 잘 안 봤어요?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80년대 초반에? 그건 모르기도 하겠다. 나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줄 알았더니 많이 나는구나. 다음에 그런 데는 뭐예요? 관점을 바꿔줘요. 관점을. 그런데 아까 그 모순 역적관계 연결어도 관점 바꿔준다고 그랬죠. 이게 모순 역적관계 연결어 그러나하고 전환관계 연결어 그런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나는 180도로 바꿔. 나는 자연을 보호하자. 그러나 얘는 자연을 보호하지 말자라고 했대. 그때는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 나도 자연을 보호하자. 얘도 자연을 보호하자야. 근데 나는 적극적으로 그저 오염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쓰레기도 줍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연을 이렇게 보호하자.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둬. 안식년제 같은 거. 자연을 스스로 치료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이 알아서 복원이 돼. 그러니까 취지는 똑같아. 근본적인 취지는 자연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약간 의견이 달라. 그럴 때 그런 데를 쓰는 거예요. 정반대가 될 때는 그러나를 쓰는 거고, 전체적인 관점은 같은데 거기서 약간의 방법론이 다를 때는 뭘 쓴다고? 그런 데를 써. 그래서 중요한 순서로 말한다면, 역점 모순관계 연결어 그러나 요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 연결어 그래서 요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점을 전환시키는 전환관계 연결어 그런 데가 세 번째로 중요해요. 그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지문을 읽으면서 그 단어가 튕겨져 나오면 빨리 봐야 돼. 그런데 이들 유목민족의 목초지는 겨울철이 되면 반드시 마르지만 돼 있으니까 구성은 마른다? 그렇지만으로 역적관계인 거로 보이는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때 중국의 농촌에서는 이미 가을 거지를 끝내고 이들 유목민족이 목초지는 겨울철이 되면 반드시 말라. 그것 때문에 중국의 농촌에서는 이미 가을 거지를 끝냈기 때문에 식량이 필요해. 그래서 침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데가 붙어있는 이 문장 한 문장이 실은 이 글의 주제문인 셈이에요. 이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가장 흡사한 문장만 찾으면 답이 되는 거야. 그냥 정답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비문학은 무슨 실력? 중요한 거 찾는 실력이요. 자, 다음에 9번 갑니다. 다음 내용을 신문에 또 신문 얘기가 나오네. 또 제목 얘기가 나오고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을 적에 일단 읽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대부분은 진원의 깊이가 50km 이하인 천발 지진이며, 그러니까 천발 지진은 뭐냐면 아주 낮은 땅 깊이가 좀 낮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지진이 천발 지진이라고 한대요. 판 내부 지진이고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과 태평양판과 피리오는 지진입니다. 까지. 그래놓고 이제 1번, 2번, 3번, 4번 선택지를 보세요. 1번 안전지대인가, 2번 유감회수란 단어가 보이죠. 다음에 4번 우리 대책은 이런 말들이 보여요. 그럴 때 그 다음서부터 지문을 읽어보니까 뭐가 보여? 그동안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요. 이 문장이 문제예요. 이번에는 그러나 뒤에 뭐가 있냐면 1978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 진술이 나오죠. 그러니까 역적관계 연결어가 나왔어도 그 뒤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뭐가 나올 때? 구체적 진술이 나올 때 별로 안 중요해. 그 앞에가 중요해. 왜? 그 앞에를 뒤집어 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러나는 아까 설명했잖아. 그러나는 앞에가 긍정이면 뒤가 부정이야. 근데 뒤가 중요해.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걸 뒤집으면 그러나가 돼버리지. 그런데 역점 모순관계 연결어가 나왔는데 뒤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 사례들이 나와. 사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다면 조금만 생각해봐. 그동안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게 답이야 바로. 그러나 그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을 1978년서부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굉장히 길게 한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글에서 핵심어는 뭐야? 지진 안전지대. 이게 핵심어가 되겠죠. 이 단어가 들어가야 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역점 모순관계 연결어가 아무리 그 뒤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사례를 서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라? 앞에 있는 문장을 뒤집어라.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역명제, 이명제, 대우명제 이런 거 배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을 부정시키는 게 대우명제야. 앞에 있는 문장을 부정시키면 뭐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역적관계 연결어가 들어가면 되잖아. 이게 바로 9번 문제는 정보 추리에 가까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묻는 문제 중에서도 조금은 머리를 써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어디가 키인가 이거 발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10번. 글의 목적 이런 말이 나오죠. 글의 목적이 나오면 뭐 묻는 문제? 의도 묻는 문제. 의도. 제재관점 의도에서 의도 묻는 문제. 그렇다면 의도를 묻는다는 얘기는 이 글이 설명문이라는 얘기야? 논설문이라는 얘기야? 논설문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문제를 읽어보면요. 기본 개념이 딱 돼 있는 학생들은 알고 시작을 해. 뭘 묻는지를. 그렇다면 어딜 봐? 끝에 끝 문장부터 봐. 근데 그냥 끝 문장 보기엔 좀 그렇고 뭐에 대해 썼는지는 보고 가야지. 요즘에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엔도르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곧바로 엔돌핀을 떠올리는 게 우리나라에선 상식처럼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뽀뽀하면 엔돌핀이 막 치솟는데 그 순 거짓말이래. 이거 읽어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야 엔돌핀이 치솟는데요. 스트레스를 억제해주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그래놓고 보면 마지막 단락 보세요. 엔돌핀은 사람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많이 분비됩니다. 따라서 인과관계 연결어죠. 이 문장은 이 글 전체의 결론이에요. 엔돌핀은 건강약이 아니라 비상이 뭐예요? 사약을 옛날에 비상이라고 불렀어. 사약. 사약에 가까운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엔돌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놓고 나서 선택지를 보세요. 그렇다면 뭐 답이 한 2번이나 한 3번 정도, 그죠? 그런 정도로 가겠지요. 만약에 정답을 딱 여기서 맞추는 학생은 좋겠지만, 그래놓고 보면은 2번 단락에 뭐가 보여? 그러나 왜 그게 안 보일까? 지금 표시하는 학생들은 집에서 표시 안 해왔네. 그게 보여야 된다고.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엔돌핀만큼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도 드문 이 답이네. 이게. 정답 3번이죠. 참 이렇게 그러나 이런 게 중요하더라. 다음에 3단락에 보면 3단락에 주제문 맨 마지막에 3단락 맨 마지막 쉽게 말해 엔돌핀은 몸 안에서 분비되는 마약이래. 마약.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정신적으로 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적으로 충격이 오잖아. 그 충격을 좀 뭔가 좀 작게 해주기 위해서, 그죠? 좀 줄어들게 해주기 위해서 몸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마약에 가까운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실제 엔돌핀은 몰핀보다 진정 효과가 3배나 높습니다. 대단한 마약이죠, 그죠? 자, 다음에 넘어갑니다. 정보 파악형 문제. 내가 지난번에 여기 저기 2단원인가? 2단원에서 저기 실전 문제가 몇 번부터라고 알려준 적이 있죠? 21번부터고 지난 시간에 21번은 제가 설명을 했었던 것 같고 22번도 설명을 했었던 것 같고 23번 할 차례 같으네요. 이렇게 나가야 이렇게 이 속도로 나가야 그 맨 마지막 4주차 때 장문 독해를 좀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장문 독해를 좀 해주고 싶어. 그거를 좀 할 줄 알아야 단문 독해도 쉽게 갈 수가 있거든. 자, 다음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하고 문제 물었네요. 다음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할 적에 이 문제는 비문학 문제가 아니라 화법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놀랬을 거예요. 아니, 화법 문제가 왜 비문학에 나와 있지? 내가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화법 문제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화법도 보다 비문학이다. 화법 문제를 풀 때는 뭐처럼 풀어라? 비문학 푼다고 생각하고 풀어라요. 나중에 화법, 그 화법을 언제 배우냐면 문법 2권에서 배워요. 문법 2권에서. 문법 3권에서 배우는데 그때 또 그 얘기 할 거야. 자, 화법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뭘 찾아라? 발화 상황 따릅니다. 발화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이냐.
대화 상황인지, 토의 상황인지, 토론의 상황인지, 발표의 상황인지, 면접의 상황인지, 이런 발화 상황부터 체크를 해. 그리고 이제 그 3권에 가서 화법을 배울 때 각 그 발화 상황의 특징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때 발화 상황은 뭐야? 대화의 대화. 그래서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 정보 파악 문제예요, 결국에는. 이런 화법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부터 읽어? 지문의 첫 번째 대화문. 지금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철수, 영희. 그럼 철수와 영희 각각 읽어, 한 개씩만. 그러면 철수가 말하고자 하는 거, 제재. 철수가 그거에 대한 생각, 관점. 영희의 제재 관점이 잡혀. 두 사람의 논지부터 잡아놓고 시작을 하면 편하죠. 자, 어제 뉴스 봤니? 존엄사에 대한, 존엄사, 제재. 누구의 제재? 철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해? 존엄사에 대해서.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편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야. 저도 찬성합니다. 또한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사람 생명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문제는 뭐냐? 내가 부모님을 보낼 때 쉽게 못 보내, 사람이. 더 이상, 그죠? 연명치료? 저는 근데 굉장히 불효자예요. 아버님이 이제 거의, 힘들어지셨을 적에, 하는 수 없이 집에서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그 병원장님이 고개를 흔들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연명치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나는 불효자예요. 나는 대뜸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힘든 것보다도 아버지가 힘드실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갈 때 돼서 자연스럽게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그걸 계속 연명치료 해봐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 당하는 사람은.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건 그러니까 살 만큼 살다가 자다가 자는 듯이 죽는 게 가장 행복한 죽음이야, 지금은. 근데 조건이 뭐야? 살 만큼 살다가. 너무 일찍 가면 안 되고. 자, 그랬더니 영희가 안락사 말, 뭐야 이거 지금. 못 알아들었어, 그죠? 영희는 안락사 얘기를 했어요. 난 안락사에 대해서는 반대야. 어느 누구든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특히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독극물을 투여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철수와 영희의 제재 관점이 대충 드러났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1번 존엄사의 개념, 철수가 이미 설명을 했어, 탈락. 2번 미국 안락사의 적용범위 아직 안 나왔어. 3번 존엄사를 인정한 사례 아직 안 나왔어.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 안 나왔는데 나오겠지. 왜? 지금 존엄사, 한 놈은 존엄사 얘기했고 한 놈은 안락사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그러면 4번은 확실히 나올 걸로 인정이 돼. 그러면 몇 개? 3개. 많게는 3개, 적게는 2개만 기억하고 지문을 이제 읽어. 빨리빨리. 읽다가 보면은 뭐만 안 보여? 미국의 안락사의 적용 범위는 안 보여. 허용하고 있다고만 나와 있지, 어디까지 적용을 한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주로 철수의 두 번째 대화문, 존엄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이에 반해 안락사는 여기 있죠? 요 철수의 두 번째 대화문에서 거의 답이 다 형성돼요. 그죠? 자, 다음에 24번 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오시면 수업 듣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를 못 풀어오신 분들은요, 절대 책에다가 지금 다 표시를 하지 마세요. 어떻게 노트에다가 표시해놓고 적어, 노트에다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자기가 깨끗한 상태에서 풀어보고 노트를 보면서 다시 보세요. 24번 다음에 글이 나올 수 있는 질문, 이렇게 나와요. 질문. 이게요, 문제를 이렇게 못 푸는 학생들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평서문으로 나올 때는 잘 푸는데 선택지가 의문문으로 나오면 이상하게 또 헤매는 학생들이 있다고. 누가? 내가 그래, 내가. 내가 그랬어, 내가. 이상하게 부담가요, 이거. 자, 아무튼 간에 지금 단락은 한 개 단락이지요. 그래도 역시 지금 선택지를 딱 일단 봤더니 선택지가 문장이 길어. 그럼 뭐부터 공략해? 지문부터 공략해. 선택지 문장이 짧아. 선택지부터 봐. 왜? 빠른 쪽부터 보는 게, 읽기 편한 쪽부터 보는 게 시간이 절약이 되죠, 아무래도. 자, 자동차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가 일단 제재입니다. 세계에 대하여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자동차의 속도에 관한 얘기가 되죠. 이제 속도. 처음에는 자동차로 시작했는데 진짜 제재는 뭐야? 자동차의 속도 이렇게 자꾸 제재가 변해가요. 자동차의 속도 자체가 작고 세밀한 것에 대한 관심을 불가능하게 하지만 무슨 관계? 역적 관계. 바로 그 속도는 여기 자동차 운전자의 심리를 자기도 모르게 공격적인 것으로 만드는데 영향을 끼친대요. 해석을 하자면 그런 얘기야. 그죠? 그럼 거의 볼 거 다 봤어. 요 정도에서 끊어도 돼. 그죠? 그런 다음에 선택지를 보세요. 자동차가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 2번, 자동차에 있어서 인간의 속도의 의미, 인간적인 속도의 의미. 그럼 인간적인 속도의 의미 쳐놓으면 되겠네. 자동차가 사람을 공격적인 성향으로 만드는 이유. 이런 얘기 나왔어, 지금. 그죠? 비슷하게. 다음에 네 번째, 자동차의 속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도 나왔어, 지금. 답은 가만히 보니까 3번 아니면 4번 같아. 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문장이 그 얘기였었죠. 두 개만 구분해 나가면 되죠.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 자동차의 속도는 이미 인간적인 속도가 아니다. 인간적인 속도라는 말도 나와. 그런데 뭐냐면 인간적인 속도의 의미는 안 나와. 쭉 읽어보면 끝까지 읽어보면은 답은 몇 번? 4번 쪽으로 가죠. 4번 쪽으로. 근데 이미 우리가 읽었던 문장 바로라고 더더군다나 보세요. 하지만 역적관계 연결어 붙어있죠? 바로라고 강조어까지 붙어있죠? 이 문장이 답문장이야 결국은. 알려준다고 이렇게. 답을 알려줘요 지문에서. 근데 문제는 뭐야? 그걸 우리가 못 보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왜 나는 못 볼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경험이야. 자꾸 문제를 풀어봐야 돼 이제. 그래서 그 속도는 자동차 운전자의 심리를 자기도 모르게 공격적인 것으로 만드는데 이거를 내가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다음에 25번 내용 잃지 않는 요게 이제 키워드. 내용 잃지 않는 요게 키워드. 아닌 거 찾는 거예요. 파트는 기술 파트 설명문으로 갑니다. 페트병. 페트병 우리 자주 쓰고 있죠. 세상에 페트병이 산불 점화의 원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페트병에 물이 약간 담겨져서 산에 버려지면은 그 페트병에 담겨져 있는 물이 이렇게 볼록 렌즈 역할을 해가지고 이 햇빛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꺾여가지고 우리 볼록 렌즈로 왜 그 뭐 태우는 거 해봤잖아. 그런 현상이 벌어져가지고요. 페트병에 그러니까 절대 산에 가가지고 아니 산이든 바다든 제발 좀 어디 가가지고 뭐 좀 버리지 좀 말어. 그 지가 버릴 건 좀 싸갖고 오든가. 그건 기본적인 예의 이제는 그죠. 나는 낚시를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낚시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아는 분들하고 지인들하고 저 바다 낚시를 한번 갔는데요. 세상에 갯바위 낚시를 하는데 그 갯바위가요 빨개. 그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그 새우, 크릴 새우 그 미끼를 다 그냥 아무데나 집어 던져놔가지고 그냥 갯바위가 시커머야 되잖아, 그죠? 빨개요. 거기다가 그 새우 썩는 냄새가 아주 미쳐요.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 내가 거기서 하루 종일 한 5시간 정도 서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좀 잡아야 또 재미가 있어 더 가는데 거기 갔다 와가지고 몸살이 났어요. 그 냄새 때문에. 네,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낚시 빨리 면허제로 바꿔야 된다. 낚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나 낚시를 시켜야지 이거 아무나 도나 거리나 다 낚시시키니까 지금 하천이나 이 바닷가가요 지금 낚시바늘 같은 거로 좀 엉망이 돼 있어 지금. 자, 페트병은 가볍고 이게 요즘에 나올 수 있는 게 요즘에 그 환경 오염에 관한 그 내용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이 페트병이 그러니까 페트병이 썩어 안 썩어? 썩어요. 얘네도 썩어요. 부서져요. 부서지면 뭐가 돼 얘네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돼. 그래서 고래나 뭐 이런 얘네들은 걸러내질 않아 그냥 훅 들여 마셔요. 그러니까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폐사한 고래의 배를 갈라봤더니 이런 플라스틱 쪼가리들이 뱃속에 그냥 잔뜩 하더라. 그런 보도가 지금 생기고 있죠. 자, 페트병은 가볍고 잘 부서지지 않으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끄트머리 페트병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미출치고 동그라미 1.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 있을까? 2단락에 있어. 2단락에. 그죠. 2단락에. 그 다음 단락에. 다음에 뜨거운 것을 담는 것과 냉장용에 차이가 있을까? 이 내용 동그라미 2단락은 이 내용은 어디 있을까? 3단락에 있어.
다음에 다양한 형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거는 4단락에 있어. 그래서 단락이 4개 단락이야 지금. 딱 어떻게 쓸지를 다 알려줬죠. 설명문으로 갑니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보세요. 1번 페트병을 부풀리는데 공기 단어 보이죠? 공기 밑줄. 페트병의 모양 또는 내용물 이런 단어. 다음에 요철이나 주름 요런 단어. 다음에 페릿은 이것도 참 특이한 단어죠, 그죠? 요런 단어에 밑줄을 치고 그리고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체크를 해. 근데 아직까지 첫 단락에서는 지금 선택지에 관련된 단어는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답은 1단락에 없어 지금. 2단락에 보니까 2단락에 페리슨이란 시험관 같은 모양의 원형을 만든다. 요게 이제 몇 번? 4번이 나와죠. 다음에 안쪽에서 공기를 넣어 부풀면 공기란 단어, 그죠? 요게 어디 나와? 1번에 나오죠. 이렇게 문장을 기억하는 것보다 단어를 기억하는 게 확실히 쉽죠, 그죠? 그냥 그래서 단어 싸움 하는 거라고. 다음에 페트병은 그 성질에 따라 3단락, 내압용, 내열용, 상온용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2번 확인되죠. 그러면 다 확인된 거 같은데 지금? 한 개만 남았네, 그지? 그럼 확인 안 되는 한 개가 답이지. 몇 번? 3번. 굳이 또 이걸 확인을 해, 시험장에서. 미쳐. 아주 시간 많아, 아주.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은지 몰라, 그죠? 선생님, 검사는 무슨 검사는 하지 마. 내가 여러분들한테 안 시키는 게 그거예요. 검사는 하지 마. 검사를 왜 해? 자신감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답에 그냥 자신감을 가지세요. 틀릴 수도 있겠지. 근데 차라리 그 검사하는 시간에 다른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내가 보기엔 효율적이에요. 시간상으로는. 그거 확인해 보면 또 그게 답이야. 4번 단락에 보면 두 번째 줄 끝머리에 표면에는 여러 가지 요철이 있는데 이것은 용기의 강도를 높여 내용물 때문에 부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다음에 26번. 그래서 25번 같은 장문 독해도 푸는 이렇게 방법이 있어. 26번 역시 선택지가 그렇게 짧은 건 아니죠. 거기다가 또 지문도 그렇게 짧지 않죠. 어떻게? 지문 첫 단락부터 보고 갑니다. 요거는 인문 파트입니다. 인문 파트. 영국의 BBC 방송은 미국과 캐나다 연구진이 기존의 스트레스 관련 논문 300편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시험을 치는 것 등 짧은 스트레스는 오히려 신체 면역 체계를 여러분들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죠. 시험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면역 체계를. 근데 지금 여러분들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장기적인 스트레스예요, 그죠?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역적 관계.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질병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현격히 저하시킨대. 그럼 스트레스에 관한 얘기고,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어쩌고, 장기적인 스트레스,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 그죠? 일단은 설명문으로 출발합니다. 일단 출발은, 선택지 봅니다. 1번 첫 단락에서 나왔어. 버려. 2번 비상사태라는 단어 아직 안 나왔어, 그죠? 그럼 비상사태에 밑줄 치고, 비상사태까지만 읽어. 선택지 읽을 때 그 뒤 읽을 필요가 없어.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요, 처음부터 다 읽어. 비상사태에 맞닥뜨린 일시적으로 현재 상황. 이거 읽어서 뭐 하려고? 지금. 시험장에서 지금 이거 읽어서 뭐 하려고? 나중에 비상사태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읽으면 돼, 그죠? 만약에 지금 이걸 읽게 된다면 몇 번 읽는 거야? 2번 읽는 거예요, 2번. 우리 한 방에 끝내자고. 틀려도 한 방에 틀리고, 맞아도 한 방에 맞추고, 대신 한 방에 맞추는 걸 이제 연습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꼭 몇 번 풀어오라고 그래, 문제를. 2번 풀어오라고 그러죠. 내가 한 방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냐를 내가 확인해 봐야 돼. 다음에 3번, 장기적인 스트레스 1단락에 나왔지요. 탈락. 다음에 4번, 시험을 치는 건 나왔지요. 정답 2번. 1단락에 다 나왔어, 지금 3개가 싹 다. 1번, 다음에 3번, 4번. 정답 4번. 정답 4번. 죄송합니다. 2번을 읽을 필요가 없지. 왜? 4번이 틀렸으니까. 1단락에서. 그러면 이 문제 1분 안에 1분 30초만 풀어, 이거. 이렇게 본다면, 그죠? 그래서 첫 단락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실전 문제는 첫 단락에서 답이 나오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기출 문제를 보면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자, 중요한 거 한번 봅시다. 2단락. 2단락의 끄트머리 보면은 비상사태라는 단어가 보여요. 그죠? 보이고 뭐라고 돼 있냐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는 면역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선택지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27번 지문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어렵죠. 네, 같은 무슨 데카르트, 칸트 뭐 이런 애들 나오면 아주 참, 자, 다음 글에서 칸트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이 지문은 지난번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풀었던 지문이에요, 한번. 그래도 새롭죠. 인문 파트. 인문 파트 중에서도 철학 파트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전문적인 내용이잖아, 그죠? 인문 파트라고 해서 다 논설문이 많은 게 아니고, 사회 파트라고 해서 다 논설문이 많은 게 아니고, 전문적인, 학문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대부분 설명문이야. 왜?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논설문으로 써놓으면 우리가 알아먹가디? 읽는 사람이 못 알아먹지, 그지? 그러니까 설명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칸트는 계몽이란, 뭐란? 계몽. 인간이 자신의 과오로 인한 미성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 계몽. 뜻이 뭐예요? 원래 뜻은 꿈에서 깨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의 뜻은 꿈에서 깨어난다. 미성년 상태는 뭐냐? 타인의 지도 없이는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그러므로 이 미성년 상태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것은 뭐야? 용기를 내어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려고 하는, 참 쉽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죠, 그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칸트의 계몽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칸트의 견해. 정보 중에서 뭐를 파악하라는 거? 칸트의 관점을 파악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미 칸트의 계몽에 대한 견해 나올 만큼 좀 첫 단락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자, 1번 봅니다. 개인적 계몽. 아직 안 나왔어, 이런 말. 그럼 밑줄 쳐. 개인적 계몽. 다음에 2번. 읽다 보니까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단어, 특이한 단어가 보이죠? 이 단어도 아직 안 나왔어. 다음에 3번.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려고, 나왔잖아요, 1단락. 빠져. 다음에 4번. 개인적 계몽. 또 나왔네. 그죠? 그렇다면 기억해야 할 단어는 개인적 계몽과 이성의 공적 사용. 요것만 기억해가면서 지문을 빨리 읽어가면서 나오면 풀면 돼요. 근데 2단락에 보니까 2단락에 개인적 계몽이란 단어가 보여. 그렇다면 이 2단락은 뭐에 관한 단락? 개인적 계몽에 관한 단락. 그렇다면 개인적 계몽에 관한 얘기는 이 2단락 말고 3단락에도 있을까 없을까? 4단락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 없어요. 즉 한 단락은 하나의 제재가 딱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만 써야 되고, 또한 그 제재에 대해서 완전하게 결론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단락이 바뀌어. 그게 단락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이 단락에서 만약에 1번이나 4번이 다 확인이 돼야 돼. 그런데 이 단락에 보니까 하지만 무슨 관계 연결어? 이게 문제 잘 나온다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개인적 계몽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택지 1번. 그런데 아무리 이 단락을 읽어봐도 4번 선택지 개인적 계몽을 이룬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독립에 대한 공포심에 빠지게, 이 내용은 없어요. 이거 틀린 거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정답은 4번이 되고 나머지 2번은 그냥 넘어가도 돼. 그런데 검사해야지. 시험장에서는 하지 말고, 그런 정도의 자신감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3단락 봅니다. 대중 일반의 계몽. 봐, 제재가 바뀌잖아. 2단락은 뭐예요? 개인적 계몽. 3단락은 뭐예요? 개인이 있으면 그 개인을 포함한 전체 집단의 계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대중 일반의 계몽이야. 맨 마지막 문장. 사람들은 독립의 공포심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는 성년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정보 파악 문제 선택지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에 4번 단락. 칸트는 대중 일반의 계몽을 위해 필요한 이성의 사용을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고 일컫는다. 이게 선택지 2번에서 확인이 되죠. 어차피 우리는 2번 단락에서 이미 문제는 풀어놨어. 그러니까 지문을 꼭 끝까지 읽어야 풀리냐? 아니라고. 그리고 27번 지문은 꼭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정독을 적어도 2번은 하세요. 특히 철학 파트 문제들이 나오면 아주 미쳐. 특히 고등학교 때 이과 출신들이 이런 지문만 나오면 아주 막 욕해. 근데 나같이 순수 문과 출신들이
과학이랑 기술 파트 지문 나오면 또 욕해. 이게 성향의 차이, 적성의 차이. 그러니까 혹시 본인이 이과 쪽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되도록이면은 문과 쪽 지문들을 많이 읽어보세요. 다음에 문과 쪽을 나오신 분들은 일부러라도 좀 지겹더라도 과학기술 파트 이과 쪽 지문을 좀 많이 읽으세요.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사상의학이라는 거 있죠? 사상의학. 무슨 뭐 태양인, 태음인, 뭐 소양인, 소음인. 저는 대표적인 태양인 계열의,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10만 명 중에 1명 나타난다는 그 유명한 태양인이 내가 그 체질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상의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뭘 먹지 마라, 뭘 먹어라 이런 거 해. 한의학에서 보면요, 그 뭘 먹지 마라, 먹어라 그 좋은 방법이 있어.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걸 알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여러분들이 아주 맛있게 잘 먹는 음식 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음식 그거 많이 드시면 돼.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늘 먹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영양의 불균형이 오는 거야. 그럼 영양의 균형을 찾으려면 뭐야?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일부러 먹어야 돼. 그래야 균형이 생기지, 그지? 그거나 똑같아요. 28번 봅니다. 자, 이 글은 딱 읽어보니까 이건 비문학글 아닌 것 같고 문학글이 아닌, 이거 비문학글이야 문학글이야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지금 읽어보니까 무슨 수필 같기도. 이런 게 바로 평전이라. 평전, 따라해. 평전. 평전이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해 놓은 전기 스타일의 글을 평전이라고 해요. 평전으로 유명한 글이 잊지 못할 윤동주라는 글이 있어요. 잊지 못할 윤동주. 6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있어요, 이게. 여기는 간송 전형필 선생에 관한 평전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딱 보니까 딱 봤을 적에 지문도 겁나 길어. 아우 짜증나, 그지? 선택지도 미쳐 아주. 그렇다면 일단 첫 단락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 첫 단락을 다 읽을 필요도 없어. 뭔 얘기를 하는지만 찾으면 돼. 일단 간송미술관의 소장품들 중에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국보 70호 훈민정, 요게 지금 현재 국보로 지정돼 있고, 또 하나의 훈민정음 상주본이 있는데 그게 지금 누가 꼭꼭 감춰놓고 있지요. 죽일 수도 없고 참 환장하고 아주 그거. 간송 전형필 선생 같아야 돼. 이 양반은 본인이 큰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걸 국가에 다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전까지 써주잖아, 후대 사람들이. 자, 그 뭐 수집할 때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별 얘기가 없어. 그냥 그까지만 읽어봐도 돼. 그래놓고 바로 선택지 보세요. 첫 단락에서 별 얘기가 없으면 간송 전형필에 대한 무슨 뭐 이 사람에 대한 얘기구나 이런 정도만 파악해. 그런 다음에 첫 단락을 봐봐. 저기 선택지를 봐봐. 기방무사 월화정인 육악쟁홍 무슨 그 중국 영화 제목 같아 다. 모두 신윤복의 그림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알고 체크해놔. 신윤복. 다음에 간송은 해원뿐 아니라 해원이 신윤복이죠. 조선 후기의 3대 민속화가, 3대 화가 그러면 단원 김홍도, 따라해.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겸재 정선. 겸재야, 재 적어놔 이거. 단원 김홍도, 다음에 해원 신윤복, 다음에 겸재, 아이제자의 아이, 겸재 정선. 그때 단원 김홍도는 주로 서민들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풍자적으로 그린 유명한 예, 이 양반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그 임금님의 저 얼굴을 그렸던 분이죠. 이 사람은 뭐 국립미술원 같은 정도에서 활약을 했던 분이고, 다음에 해원 신윤복, 참 비밀스러운 분이죠. 이분이 예전에는 그 드라마에 보면은 해원 신윤복의 그 역할을 그 국민 여동생 문근영 씨가, 그래서 신윤복이 여자가 아닐까 뭐 그런 속설도 있긴 있어요. 지금 확인 안 되고 있지만. 왜? 그 당시에는 도저히 여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그려놔가지고 그래서 전혀 손도 못 대는 그런,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그림들을 그렇게 그려놔. 이게 두 사람이 민속화가고, 다음에 겸재 정선은 딸의 진경산수화를 최초로 그린 사람. 그럼 진경산수화는 뭐야? 진짜 경치를 보고 산수화를 그리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아니 18세기 와서나 진짜 경치를 보고 산수화를 그렸다는 거야 우리 화가들이.
아니 그럼 산수를 보고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리지 뭐 보고 그려. 그 전까지는 중국의 유명한 화가들이 들었던 산수화를 가져다가 그걸 그대로 똑같이 누가 더 모방을 잘하냐. 이거 싸움이었어. 그러니까 화필 모방주의라고 그래요. 그걸 화필 모방주의. 중국의 그림을 가져다가 그대로 모방하는 그림. 근데 이게 무슨 그림이야. 금강산을 그리려면 가서 금강산을 직접 보고 그래야지. 그리고 금강산에 직접 가서 금강산을 보고 그린 겸재정선의 금강산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실물을 직접 보고 그린 사람은 이 겸재정선이 최초의 실은. 그래서 이 세 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지문에. 또 우리 한국 화가는 세 명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고 서양 화가는 잘 알죠. 후기, 그 인상주의, 고호, 고갱, 세잔 얘네들에 관한 얘기가 지문에 많이 나오고. 자, 다음에 3번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어 비로소 한글 창제의 비밀이 풀렸다. 맞지요? 상식적으로 이거. 근데도 그지? 왜? 지문 읽어봐야 돼. 4번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록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건 선택지만 읽어봐도 답 아니다 이거는. 아마 현존하는 문자 중에 가장 창제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글자가 우리 한글일 거야. 우리 한글은 창제된 지가 이제 겨우 600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한글이 창제된 지가 얼마 안 된 이유는 다른 문자들은 대부분 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서 그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수천 년 그 민족의 어떤 그 지혜가 축적이 되면서 글자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바로 문자의 자연 탄생설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 한글은 그 문자나 언어의 자연 탄생설을 완전히 뒤엎은 혁명적인 가히 그런 문자죠.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문자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한글이 한자보다 더 오래됐어야 돼. 그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한자를 쓰지 말았어야 돼. 논리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지문과 싸움하는 문제가 아니라 뭐랑 싸움하는 문제? 배경지식하고 싸움하는 문제였어. 이건 배경지식도 아니지 뭐 이거는 선택지. 그러니까 선택지를 읽을 때 꼼꼼하게 읽어보시라고 항상. 특히 지문이 이렇게 긴 거. 긴 지문이 나왔어요. 도저히 손도 못 대. 1분 안에 이걸 어떻게 할 때는요. 선택지를 잘 읽어봐. 거기에 답이 있어. 선택지에 꼭 함정을 파나 이렇게. 자, 아무튼 간에 확인해 봅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이달락에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한글의 제자 원리는 장막에 가려 있었다. 그러나 라는 얘기는 뭐예요?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면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가 발견됐다는 얘기지. 굳이 뭐 그러나 뒤에 안 읽어봐도 되네. 왜? 그러나라는 연결어의 기능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안 읽어봐도 돼요. 다음에 그 밑에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이 됐고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자 원리가 밝혀진 글자. 어디에? 훈민정음 해례본에. 다음에 그 4단락에 보면 4단락 끝머리 4단락의 주제문입니다. 사람들은 전형필이 이익을 쫓는 단순한 수집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예, 그 현재 상주본을 갖고 있는 배모 씨는 1조를 달래. 1조. 조가 누구의 이름인가? 우리 아파트, 내가 사는 동네 아파트 옆에 비싼 아파트가 하나 있어. 대전에 제일 비싼 아파트. 파라곤 아파트 들어봤어요? 파라곤. 발음을 잘못하면 8억 원이 돼버려. 나 그때 파라곤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왜 비싸 아파트가. 8억 원씩이라 해. 이름이 파라곤이야. 자, 다음에 5단락에 보면 신윤복 얘기가 나오죠. 거기. 선택지 1번. 다음에 6단락에 보면은 간송은 겸재 진경산수화 나오잖아요. 단원과 회원의 풍속화, 추사의 추사체, 난초그림 등 걸작을 중심으로 서화를 모았다. 요게 몇 번? 2번. 선택지 확인되죠? 확인 다 돼요. 확인해보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풀 때, 두 번째 풀 때 다 찾아갖고 와야 돼. 자, 다음에 29번. 지문 좋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문제. 예전에는 그 12월만 돼도요,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하고 막 울려 퍼졌는데, 루돌프 사슴코는 누구야, 개그맨 크리스마스 캐롤로 제일 돈 많이 번, 나중에 영화까지 만들었던
유명한 개그맨 심영래 갈까 말까 해가면서 불렀던 그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은 연말 연시가 돼도 길바닥에 캐롤 한 곡 귀에 들리질 않아. 왜요? 저작권 때문에 그래. 그 함부로 틀었다가는 저작권법에 걸려. 심지어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지금 노래방이 다 전산화가 돼가지고 그 노래방 협회 무슨 노래 협회 그게 다 데이터베이스로 다 간대. 그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면요 그 노래에 얼만큼 몇백 원이라도 저작료가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가수들은 별로 돈을 못 벌어. 누가? 작곡가가. 이게 돈 벌고 싶으면 작곡하세요. 또 돈 벌고 싶으면 책을 쓰세요. 이제는 책을 쓰세요. 예전에는 글쟁이들이 돈을 못 벌었는데 지금 글쟁이들이 돈을 잘 벌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즉 우리가 무슨 혁명? 4차 혁명은 내가 보기에는 창조의 시대예요. 이게 창조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시대. 그러니까 공무원도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자, 저작권이란 지금 다음 글을 읽고 문어배 답하시오하고로 문제가 2개가 나갔어요. 그죠?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부여된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서술 방식 정의. 배웠잖아, 이거는. 그죠? 저작권은 소유한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과는 구별된다. 서술 방식 대조. 소설책을 구매한 사람은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내용도 파악해야 되지만 글을 어떻게 썼는지 소설 방식도 파악하면서 이제 읽는 습관부터 들려야 돼. 소설책을 구매한 사람은 책에 대한 소유권은 획득했지만 그렇다고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획득한 건 아니지, 그지? 따라서 구매자는 다른 사람에게 책을 빌려줄 수는 있으나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 소설을 상업적 목적으로 변형하거나 가공하여 유통할 수는 없다. 어떤 책을 딱 사가지고 거기다 작가 이름을 내 이름을 딱 써가지고 팔아먹어? 안 된다고 그거. 큰일 나요 그거. 이는 책에 대해서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인 물권법이 물권법. 소설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각각 즉 책 자체는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물권법이 적용되지만 소설은 작품이야 작품. 작품에는 창작품에는 뭐가 저작권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이거 분명히 문제 나와 이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자, 그래놓고 이제 뭐에 대해 쓰는지 알겠지요? 그렇다면 29번 문제 봅니다. 윗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것은 바르게 이해 이 단어가 들어가면 정보 추리 문제예요. 선생님, 이 단어는 정보 확인, 정보 파악 단원이잖아요. 22번이 정보 파악 문제. 자, 이제 봅시다. 기억, 소설책을 구입하면 그 소설에 대한 저작권도 획득가 아니야. 나왔잖아요, 1단락이. 그죠? 니은 상업적 목적을 위해 저작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변형하는 행위는 물권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 저작권법에 저촉이 돼. 이것도 아니야. 그럼 답은 디귿, 니은이 다 자동적으로. 뒤 안 읽어봐도 되겠네. 그죠? 22번. 윗글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없는 질문. 이런 문제 아까도 나왔었지요. 이게 정보 파악 문제예요. 1번.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1단락에 정의문으로 첫 문장부터 소개가 됐죠. 다음에 2번. 소유권을 분류하는 기준. 3번. 저작권의 목적, 저작권 보호의 목적. 4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요건. 이라고 나왔는데 잘 생각해봐. 이거 지문 안 읽어도 풀려요, 문제. 이 글의 제재는 저작권이야. 근데 선택지 하나가 뭐에 대해 쓰고 있어? 답이야, 이거 무조건.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지. 그죠? 출제위원들이 1분 안에 풀게 문제를 줘요. 그걸 우리가 느껴야 돼. 만약에 그걸 못 느끼면요, 이제 이 지문 다 읽어야 돼. 이거 찾으러 다녀야 돼, 계속. 찾아봅시다, 한번. 자, 2번 단락에 보면, 끄트머리 문장에 없지만, 필요는 없지만, 무슨 관계? 역적 관계. 나올 만한 문장 나와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의 창작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22번의 선택지 4번. 다음에 3번 단락, 네 번째 줄. 개인뿐만 아니라. 나왔죠? 법인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 디귿. 29번의 디귿. 다음에 3번 단락의 끄트머리 그러나 이거 확실히 주제문이네. 그죠? 그러나 저작을 하는 동안 옆에서 도와주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등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29번의 리을. 그러니까 나올 만한 위치에서 다 나오고 있어. 답이 지금. 그죠? 그러나 하지만 뭐 이런 데서 싹 다 나와요. 지금.
그다음에 4번 단락. 저작자에게 저작권이란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물이 곧 문화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정답 22번의 선택지 3번. 다 확인돼요. 확인은. 그런데 그걸 다 확인하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런 센스,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 그래놓고 선생님 이거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냥 믿습니다. 해야 돼. 그렇게 줘요. 문제를. 넘어갑니다. 정보 추리. 쭉 넘어가서 몇 번이냐. 정보 추리가 문제가 많죠. 그죠?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 정보 추리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서 지난 시간에 51번 문제 풀었었죠. 다음에 52번 문제도 풀었었지요. 53번부터 가는 문제지요. 51번 문제, 52번 문제, 53번 문제 지문 다 줬습니다. 좋은 지문들이에요. 자, 문제는 대면적 상호작용. 요게 이 글의 제재야, 제재. 문제에 올라왔어. 그러면 이 단어는 무조건 핵심어요. 그죠? 대면적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그러면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 대면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되겠죠. 그러면 설명문이겠네. 아닌 거 찾아라. 내용상 사회 파트죠. 딱 보니까 문제를 봤더니 아주 기겁을 했어. 지문 봐봐. 참 미쳐요. 아주. 그죠? 그러면 이것도 선택지에서 뭔가 키를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놀래면 안 돼. 놀래는 순간 본인이 져, 게임에서. 자, 일단 첫 단락부터 읽고 가야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친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마주친 사람들을 다 기억합니까? 못하죠. 그죠? 뭐 일부러 할 필요도 없고, 특히 현대인들은 일부러 더 안 하려고 그래. 그냥 피해 가려고 그러고, 웬만한 일에는 별로 간섭을 안 하려고 그러고, 왜? 자기한테 피해가 가니까. 뭐 하여튼 좀 길거리에서 아주 건장한 남자가 그 나약한 여자를 두드려 패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왜? 가만히 보니까 둘이 애인 사이나 부부 사이 같으니까 끼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개인적인 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근데 폭력은 폭력이잖아, 그죠? 근데 뭐는 해? 촬영은 해. 신고는 안 해. 희한해요. 우리 요즘에 세태를 보면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 세태를 보면 신고를 안 해. 왜? 끼기는 싫다 얘기야. 하지만 그걸 좀 남겨놓고는 싶어. 약간의 인정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올려요. 그럼 그게 이제 증거가 돼가지고 경찰들이 수사를 해. 그래서 그 올린 사람이 누군가를 또 찾으러 다녀, 경찰들은. 그냥 내가 하고 손들면 신고하면 되지. 그 뭐 이렇게 공권력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특히 현대인들은 지하철에서 맞은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면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 이때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해놓고 사실은 그쵸? 중요한 거 어떻게 느낌이 이제 오죠, 느낌. 서로를 의식하고 모니터링하게 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대면적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면 대면적 상호작용이란 뭐요? 서로를 의식하고 관심이 없어 보이는 척하지만 서로를 의식하고 모니터를 하는 게 대면적 상호작용이다. 모르는 어떤 상대와 마주쳤을 때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읽어내려 한다. 정보를 바탕으로 그와 어떤 상황에 들어갈 것인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상호작용하려고 하기? 그럼 이 문장도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제 오고 있지요. 뭐가 중요한지, 그죠? 이렇게 비문학은 공식이야, 공식. 비문학은 문제를 그냥 막 풀면 안 돼. 이런 걸 생각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엄청나게, 내가 보기에는요, 국어 공부했을 때 가장 먼저 효과가 나타나는 파트가 바로 이 비문학이야. 그래서 나는 예전에 우리 고딩들, 예전에는 우리 공시에서 비문학이 몇 문제 안 나와서 2지문 나와, 2지문. 많이 나온 3지문. 그때는 문법 문제가 10문제, 12문제 나오던 시절이니까.
거기다 생각해보세요. 문법 문제 10문제 나왔어.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뭐가 나와? 현대시 한 편, 고대시가 한 편, 현대소설 한 편, 고대소설 한 편, 4편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비문학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개 안 돼. 근데 지금은 문법 문제를 줄이고 그 자리에다가 비문학을 한 2지문 더 끼워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이야 그렇다 치지만 예전에 수능을 가르칠 적에 예전 학생들한테,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내가 그래요. 뭐부터 배울래? 그럼 다들 대부분 다 고전문학이요. 고전하기 싫으면 비문학부터 해. 왜? 이유가 있어. 비문학을 가르치면 성적이 올라가. 성적이 올라가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가잖아. 성취감을 갖고 아 이거 하면 되겠구나 하고 관심을 가져. 그리고 학부형들이 좋아해. 아, 선생님 잘 가르친다. 바로 나오잖아. 그죠? 그래야 나도 먹고 살 거 아니야. 근데 비문학을 가르쳐서 성적이 근데 수능은 비문학이 몇 지문이야? 5지문이야. 문학이 5지문이고. 옛날에는 지금은 4지문 이렇게 비문학이 완사이드하게 많어. 문제수가.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만 잘해놓으면 일단 성적이 올라가 버려. 아니 잘못했어요 내가? 참 잘했어요. 그죠? 일단 성적이 올라가니까. 그러고 나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과목이구나 하고 자신감을 갖고 이제 안 되는 고전을 해요. 이제. 근데 처음부터 고전을 가르치잖아. 애들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안 해. 국어를 아예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 내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빨리 올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야? 비문학. 연습만 하면 표가 나 이거는. 근데 솔직히 문학은 비문학에 비하면 표가 별로 잘 안 나요. 자, 이제 봅니다. 1번.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 예의 바른 무관심을, 예의 바른 무관심이란 단어 일단락에서 안 나왔어. 그지? 그럼 표시해놔. 호혜적. 호혜적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서로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이야. 서로 호자고 해자가 은혜 해자예요. 서로 은혜를, 그러니까 서로 좋은 감정, 좋은 걸 서로 주고받는다. 그래서 지문이 긴 지문을 만났을 때는 선택지를 끝까지 좀 읽어봐야 돼. 선택지의 함정을 노려야 돼. 다음에 1번 그러면 예의 바른 무관심. 요 단어 한번 찾아보자. 다음에 2번 낯선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를 모니터링하는 상황이 바로 뭐예요? 대면적 상호작용이라고 아까 탈락. 하나 건네. 하나 글 때마다 기쁨이에요. 기쁨. 그죠? 3번 문제가 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서로 관여의 정도란 말이 나오죠. 관여의 정도. 미추천하. 관여의 정도를 높이려고 노력한다. 그다음에 4번 서로 접근이 가능하게 열어놓으면서도 실제로는 접근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접근의 최소화. 이런 단어가 보이죠? 접근을 최소화한다. 참 미치는 문제예요. 이거 지금. 선택지도 모르겠고 지문도 길고 그런데 이런 장문 또 지문도 그렇게 쉬운 지문은 아니에요. 의미가. 이런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뭐 1분이 아니라 2분에 거쳐서 문제를 풀어와. 그러면은 이런 지문, 어려운 걸 한 번씩 하고 나면 실력이 올라가요. 어려운 걸 한 번씩 하고 나면. 영어도 그래. 나 영어 독해가 좀 안 되는데. 그러면 맨날 똑같은 수준의 문장 갖다 놓고 풀지 말고 자기가 보기에 좀 어려운 거 갖다 놓고 또는 내가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더 높이고 싶어. 그러면 내가 하는 수준보다 좀 높은 영어책 지문을 갖다 놓고 그거를 끈질기게 해설지 보지 말고 사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단어 다 찾아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한번 독해를 해봐. 완벽하게 독해를 다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독해 이렇게 돼 있는 해설지 그걸 한번 맞춰봐. 그러고 나면 실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거 여러 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것보단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자꾸 올라가야 실력이 올라가는 거지. 똑같은 등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1000m급 산 1000m도 높이 우리나라에서 700, 800m 산 올라다녀봐야 맨날 거기야. 그러다가 1000m 예를 들어서 600, 700 하는 저 계룡산 다니다가 1000m가 넘어가는 어디 저 지리산 같은 데 갔다 와봐. 지리산 한번 다 갔다 와가지고 계룡산 딱 올라가면 뭐 이거 언덕배기도 아니고 동네 뒷산이네 이거 이러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공시 수준보다는 조금 높게 한 120% 정도 난이도가 그 정도 되게 공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실전 문제가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수준이. 이 문제는 120% 이상 되는 그런 난이도를 갖고 있죠.
자, 이제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 풉니다. 고프만은 뭐가 배가 고픈지 이름이 고프만이에요. 고프만은 모르는 사람들이 대면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가정하는 요소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놓고 다섯 번째 줄에 즉 대면적 상호작용을 할 때 사람들은 서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대면적 상호작용에는 적합한 상황 예절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상황 예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음에 예를 들어 하고 예시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예시문을 보면은 호혜적 규범이라고 여기에 호혜적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보이기는. 그다음에 3단락 봅니다. 3단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관여의 정도란 단어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일상의 상호작용에서 우리는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첨가 관계 그 상황에 적절하게 관여하라는 압력을 받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관여하지 말라요. 어떤 경우에는 적절하게 관여를 해라요. 두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해.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문장은 선택지 3번. 문제가 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서로의 관여의 정도를 높이려고 아니라 관여를 하지 말라와 관여해라. 두 가지지. 관여를 높여라. 이것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지금. 다음에 예를 들어 놀이공원에서 캐릭터 인형으로 분장한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가올 때 쫓아가면 안 돼. 다음에 어른들은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관여의 정도를 어떻게 최소화한다. 이게 선택지 4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접해보지 못한 내용이 나오니까 지문 자체가 어렵죠. 그죠? 4번 단락 예의 바른 무관심이란 단어가 여기 나오죠. 모르는 사람이 나를 봐도 괜찮으며 동시에 나도 그를 존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다. 이게 선택지 1번에 돼 있죠.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런데 요 지문이 상당히 좋은 지문이에요. 바로 현대인들의 인간관계에 관한 그런 지문이에요. 이게 54번 봅니다. 다음 글을 읽은 후에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반응. 이렇게 나오면 나한테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은 이 문제를 뭐라고 생각해? 비판적 사고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멍청하게. 그래놓고 본인이 비판을 하려고 든다고. 본인이 반응하면 안 돼. 절대. 이거 뭐요? 자, 읽어보면은 이 글은 사회 파트의 논설문이에요. 설명문이 나온다면 정보, 제재를 추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논설문이 나온다면 관점을 추리하라는 문제가 된다고 그랬지요. 절대 자기가 판단하는 문제 없다고. 자, 1단락 봅니다. 이것도 좋은 지문. 신문 지면에 실린 기사는 기사. 최소한 취재기자, 취재부장, 편집기자, 편집부장, 편집국장이라는 5사람의 눈과 손을 거쳐 선택받은 사건들이다. 그러니까 5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돼. 이 중에 한 사람도 반대하면 기사에 그 신문에 안 실려. 얘기는 그거야. 이러한 공동 작업 과정을 통해 인쇄되기에 독자가 받아보는 신문의 각 지면에는 여러 단계에 걸쳐 각각 그들의 시각, 그들 그 5명의 그 시각과 보도 관행, 심지어 현실을 인식하는 관점이 누가 현실을 인식하는 관점? 그들. 신문 기자서부터 해가지고 5명이 관점이 녹아들 수밖에 없다. 이게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읽어보자고요. 답은 뻔해요. 아무리 사실주의적 미술작품이라고 해도 그림의 화가의 관점이나 숨결이 담겨 현실과 똑같을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신문 읽기를 넘어 신문 편집을 보아야 할 이유. 우리는 신문 편집을 봐야 된다. 왜? 그 안에는, 그 신문 기사 안에는 이 신문 기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 관점이 거기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꼴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수와 진보 신문 색깔이 좀 다르지요. 보수 그러면 이제 조중동. 옛날에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는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진보도 그런 진보가 없었어.
일제시대 때 동아일보 같은 경우, 일제시대 때인가? 일제시대 때 이후인가? 하여튼 간에, 일면을 뭘 보도를 했는데, 정부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보도가 안 나와. 백지로 나가서 일면이. 근데 동아일보 기자들이 거기다 다른 걸 넣어서라도 일면을 채웠어야 되는데, 아예 백지로 내보냈어. 그렇게 저항을 했어요. 그때 국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너들, 동아일보 키우는데 써라 그러고 돈 모아줬어요.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이 동아일보가, 조선일보가 80년대까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좀 진보적인 그런 신문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보수 쪽으로 넘어갔고, 또 대표적인 신문, 경향신문 있죠. 경향신문이 80년대까지만 해도요, 대표적인 보수, 신문이었었어요. 보수 정도가 아니야. 얘네들은 거의 어용신문. 정부를 대변하는. 그래서 그 당시 군대에 공짜로 신문이 두 종류의 신문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향신문이었어. 얼마나 어용이면 군대까지도 교도소도 들어갔던 신문이야, 그게. 그러니까 절대 정부에 반하는 그런 사상이나 그런 내용을 담지 않았어. 그러니까 교도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향신문은 진보 쪽으로 가 있죠. 확실하게. 경향신문이 그러다 망했어요. 실은. 그런데 경향신문에 근무하던 기자와 거기 직원들이 우리 경향신문을 살리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다. 진짜 신문답게 한번 키워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사주 운동을 벌여가지고 경향신문을 다시 살려냈어. 그때부터 진보로 바꾸기 시작을 했어. 뭐 한겨레는 태생부터가 그죠? 태생부터가 화염병이고 그쪽은. 나도 한때 한겨레 주주였었어요. 그때 이제 한겨레는 국민주 발행해가지고 국민들이 그 주식을 사줘가지고 한겨레 신문이 만들어졌었거든. 그때는 대학생들도 주식을 몇 개씩 이렇게 많이 못 사고 그 당시 2개, 3개 뭐 이런 정도로 저도 2개인가 샀던 적이 있어요. 그거 어디 갔나 모르겠네. 어디 수인데 그거? 안 팔아먹었는데. 자, 선택지 봅니다. 신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첫 단락에서 추리가 돼야 안 돼? 되지요. 다음에 신문 기사는 전적으로 객관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바꿔야 이것도 1단락에 충분히 되지요. 이렇게 정보 파악과 정보 추리는 이 차이야. 차이 알겠지, 그죠? 정보 파악은 지문 안에 있던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갖다 배치만 하면 돼. 근데 정보 추리는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씩 생각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이 54번 문제가 아주 전형적인 정보 추리 문제예요, 이게 지금. 3번, 신문에는 현실을 인식하는 편집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까지 맞아. 그런데 그 관점을 수용해야 돼? 몰라요. 그렇다 쳐. 그럴 수도 있지 뭐. 쳐. 4번 보세요. 신문의 어떤 외적 요인이 어떻게 간섭했는지를 비판적으로 3번, 4번이 충돌을 하죠, 지금. 내용상 충돌을 하죠. 그러면 1단락에서 읽은 바로 우리가 추측을 한다면, 추리를 한다면, 이런 사람들, 개인적인 그런 관점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걸러내고 신문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는 걸러내려면 비판을 해야 돼. 그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그러니까 이건 1단락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실은. 자, 2단락 봅니다. 2단락의 중요한 문장. 세 번째 줄. 편집자의 의도를 헤아려야 한다. 1번 선택지 나왔었고. 3번 단락. 신문이라는 그림이 과연 어떤 가치 판단을 담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야 돼. 다음에 편집자의 가치 판단만이 아니라 정치 집단이나 기업, 각종 단체 등과 같은 외적 요인의 간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붙어 있죠. 그래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어디랑 친척이야? 삼성이랑. 그래서 삼성에 관련된 좀 안 좋은 그런 그 보도는요, 중앙일보는 절대 일면에 안 넣어요. 다른 신문은 삼성 터트리면 막 일면에 다 나와. 근데 중앙일보만 3면 4면에 숨어 있어. 그것도 조그맣게 구석에다 넣어놔.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도 냈어. 우린 냈다는 얘기야. 그죠? 내면 뭐해? 보이긴 해야지, 그거를. 신문이 요즘에는 받아보면은요, 거의 책 한 권이야. 그죠? 나는 그 신문이 안 되는 이유를 알겠어. 지금 신문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 그죠?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너무 두꺼워. 읽을 게 너무 많아요.
그 신문을 딱 받는 순간 사람이 질려. 이거 뭐부터 읽어야 되지? 어차피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다 신문을 구독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종이 신문은 좀 성격을 좀 달리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신문사 경영하는 사람들이 내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저도 뭐 꽤 오랫동안 신문을 봐왔었는데 최근엔 잘 안 봐요. 뭐 어차피 뭐 저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는데 뭐 거긴 또 스마트폰 딱 걸러줘. 중요한 기사를 다 잡아줘. 신문사마다. 그러니까 뭐 12개 신문 다 볼 수 있는데 못하라고 돈 내고 1개 신문만 보겠어. 다음에 55번 봅니다. 가에서 라중 보기에서 언급된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다.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보기가 55번 문제하고 57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문제야, 이게 지금. 똑같은 문제인데 55번 문제는 보기가 지문 밑에 있고 57번 문제는 보기가 지문 위에 있어.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 문제 출제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55번 문제는 첫 단락을 읽고 난 다음에 보기를 읽고 문제를 풀어라요. 그런데 57번은 보기부터 읽고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 풀어라요. 그래야 문제가 잘 풀릴 거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문제 출제위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문제를 풀어가야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요구 조건을 우리가 잘 못 들어주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자, 봅시다. 이 지문도 내용상 상당히 좋은 지문입니다. 역사에 관한 지문인데 이 역사라고 하는 이 과목이 송근호 선생님한테 역사 배우죠?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뭐 송근호 선생님을 선배로서 또 학원 강사로서 존경하는데 여러분들은 송근호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어봤다는 것만 해도 영광이라고 생각해. 살아서 그 양반 얼굴을 봤다는 것만 해도 영광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어, 그분이.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나도 똑같아. 근데 지금 여기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참 강의 잘하세요. 그죠? 뭐 이 중에 뭐 강의 싫다고 하는 분들도 개인적 성향이 있어. 아무튼 간에 그 역사라고 하는 과목은 지금은 뭐 그 TV에 보면 설민식이야, 석이요. 석. 거기도 보면은 뭐야? 스토리텔링을 하니까 재밌는 거야. 이 예전에 암기로 역사 공부를 시킬 때 스토리텔링을 했던 충청 남북도의 역사 선생이 바로 송근호 선생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그 재미가 있는 거야, 그게.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야. 히스토리의 어원이 뭐예요? 백스토리야. 뒷이야기. 그러니까 역사는 이야기로 배워야 돼. 스토리로. 근데 너무 지금까지 우리가 뭐처럼 무슨 연대표처럼 이렇게 배워왔잖아. 그리고 지금도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한자성어가 뭘까? 온고지신이야. 꼭 기억하세요. 역사라고 하는 이 학문을 대표할 만한 한자성어는 뭐다? 온고지신. 옛 것을 밝혀서 옛 것을 연구하고 찾아서 새 것을 밝혀낸다. 즉 역사는 과거학이 아니라 현재학이다. 또한 미래학이다. 이런 유명한 역사학자 E.H. 카라고 하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그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한 말이 그것도 지문에 자주 나와. 그러니까 역사는 뭐요?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연구해서 뭐를 해? 성찰을 해. 성찰을 해서 뭘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현재와 미래의 지표를 삼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면은 역사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냥 뭐 시체만 끌어안고 뭐 하려고. 역사는 다 시체 덩어리인데 과거 지나간 건데 다 죽은 건데. 그런 내용이 지문에 써 있어요.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대의 역사다. 현대학이다. 현대학. 현재학이고 미래학이다. 말한 바 있다. 크로체. 이름은 꼭 독일 축구 선수 이름 같이 생겼어. 이 의미는 역사란 본질적으로 과거의 일이지만, 여기 중요해.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라는 눈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이해함을 뜻한다. 1990년대, 97년,
90년대 초반서부터 198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90년대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만했어. 엄청나게 먹고 쓰고 참 자만했어. 취직도 걱정은 또 안 했어. 우리 세대죠, 이제. 우리 세대까지야, 그게. 그냥 있으면 다 불러줘. 먹고 살만해. 뭘 해도 그냥 먹고 살만해. 하다 안 되면 학원 강사 하지 뭐. 그게 학원 강사. 하다 안 되면 그거라도 하지 뭐. 그게 난 3대 업종이에요, 그게. 그게 됐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만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어? 예, 97년도에 뭐가 와서 IMF가 왔죠. 그게 바로 경제 식민지예요. 결국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를 돌이켜보지 못했던 거야. 자만하면 그렇게 돼, 항상 사람은. 자, 다음에 또한 역사가의 주 임무가 단순히 과거의 사실, 팩트, 요즘에 팩트라는 말 많이 쓰죠. 이 사실은 팩트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평가한다는 데 있음에 나타난다. 즉, 이때 가치는 역사적 가치, 즉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사관이야, 사관. 사관과 역사의식. 그래서 역사에 관한 지문이 나오면 꼭 뭐가 나와? 사관 이 단어하고 역사의식 이 단어가 꼭 나와요.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의사라고 그래, 의사. 적의 수장을 죽인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일본은 폭도라고 그래, 깡패라고 그래. 자기 지도, 하긴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민족적인 지도자를 누가 죽이면 우리도 그럴 거야, 그죠?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로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역사관은 바뀔 수가 있고, 또한 같은 민족이 평가를 해도 역사는 달라요. 지금 조국에 대한 평가 달라요. 또한 역사적으로 변천하면서 또 사관이 바뀌어요. 동학혁명. 예전에는 동학난이었었다. 동학난. 그러니까 동학난이었을 때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역적들이야, 역적들. 근데 그것이 시대가 바뀌어서 동학혁명, 우리나라의 가장 최초의 근대적인 민주화 혁명으로 이 동학혁명이 역사적 가치가 재인식되면서 동학혁명이라고. 그때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 혁명가가 돼요.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봐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관점이 바뀐다고. 그게 사관이야, 사관. 역사를 보는 관점. 그럼 역사를 보는 관점이 우리가 보는 게 맞을까? 일본 애들이 보는 게 맞을까? 진보가 맞을까? 또는 보수가 맞을까? 어떤 게 옳을까? 그 옳은 역사적 관점을 만들어주는 그 전제가 뭐냐? 그 바탕이 바로 역사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의식 속에서 올바른 역사관이 탄생을 하는 거고, 그 올바른 역사관이 있어야만 역사를 올바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 선생님도 되겠다. 설민석보다 낫다, 내가 봐도. 자, 이제 문제 봅니다. 그런 역사에 관련된 이제 지문이 나오면 꼭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놔. 그러다가 역사에 관련된 지문이 시험 문제에 딱 나와서 그러면 그 읽은 배경식이 막 튀어나와야 돼. 그러면 그 지문 읽기가 굉장히 편해지겠죠, 그죠? 문제는요, 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속도 때문에, 속도, 시간 때문에. 자, 문제 봅니다. 김총각과 박처녀가 결혼한 사실은 역사가 될 수 없지만 한글이 만들어진 사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사실 등은 역사가 된다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보기에서 제재와 관점을 찾아. 그래서 보기의 제재와 관점과 일치하는 제재 관점을 가진 단락을 찾아. 내가 그랬잖아. 국어 문제는, 비문학 문제는 제재 관점 의도에 시작해서 그걸 끝난다고. 또 한 가지. 주어진 보기 지문이 구체적 진술인가 일반적 진술인가 이거 확인해야 돼. 지금 현재 이 보기 지문은 구체적 진술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포함할 수 있는 같은 제재와 관점을 가진 일반적 진술이 어디 있나를 찾아. 항상 일반적 진술이 나오면 그런 뒤에 뭐가 나와? 구체적 진술이 나와. 구체화. 구체적 진술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 일반적 진술이 나와. 일반화. 이렇게 간다고. 그건 항상. 자, 다시. 김총각과 박처녀가 결혼한 사실은 역사가 될 수 없지만 왜? 몰라, 아직은. 왜라고 질문해 보세요. 왜? 한글이 만들어진 사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사실 등은 역사가 된다. 왜?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한쪽은 역사적 가치가 있어, 그죠? 근데 김총관과 박처녀가 결혼한 사실은 뭐 아무나 다 결혼하는데 뭐.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에 기록할 만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들, 얘네들은 역사적 사실이 돼. 자, 김총각과 박처녀가 결혼한 사실도 사실이야. 한글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야.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사실이 될 수 있는, 사실, 길게. 사실은 팩트, 사실은 역사적 사실의 줄임말, historical fact. 여기 지금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현재 이 순간까지 발생한 그 무수한 사실들이 모두 사실은 아니다. 한자가 다르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이 순간까지 발생한 그 무수한 사실에 해당하는 게 김총각과 박처녀의 결혼한 사실이에요, 그죠?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본인들은 본인들이 결혼한 걸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본인들 생각이고 본인들의 역사가 또 이어지죠, 자식으로. 무수한 사실들이 모두 역사적 사실이 되는 뭐만 임진왜란 같은 거, 훈민정음 창제 같은 것만 역사적 사실, 줄임말이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자가 달라요. 그렇다면 나달락부터 이미 답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놓고 다시 말하면 뭐 하는 문장? 부연 설명하는 거. 우리 배웠잖아. 문단의 구성 공식, 주지문, 부연 설명문, 다음에 상술문, 결론 이렇게 가는 거. 그래놓고 어쩌고 저쩌고 다시 말하면 상술문이 나오고 따라서 밑에 보세요. 따라서 역사는 사료, 역사적 자료의 준말이죠. 역사적 자료. 역사를 연구할 때 쓰는 자료를 사료라고 그래. 사료, 역사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료가 뭘까? 책이야, 책. 저는요, 역사학자가 되고 싶어. 왜? 그 무덤 같은 데 가지고 발굴, 그건 고고학이거든. 그건 고고학이야. 사람이 어떻게 탄생을 하고,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런 거 알고 싶고, 그 문화 인류학이거든? 그 역사학 아니에요. 우리나라 풍속이 옛날에 어땠는지, 그건 민속학이라고 그래요. 역사학은 역사학자들이 순전히 뭐가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지하게 힘들어요. 역사학자들은 절대 연구실을 떠나면 안 돼. 무슨 책이 옛날 500년 전, 600년에 써있던 책이 발견이 됐어. 거기 발견된 책이 뭐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어. 그럼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그 새로운 사실을 그 책을 사진 첨부해가지고 학계에 발표를 해요. 이 책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다 인정해줘. 왜? 그 책이 증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 이렇게 발굴되는 그런 거를 증거로 하면 그거는 역사학이 아니라 고고학. 그래서 역사학의 인접학문이라고 그러죠. 고고학, 문화인류학, 다음에 민속학, 다음에 국어국문학. 또 이제 역사학이, 왜냐면 국어학도 국어의 역사를 연구해요. 그럼 국어의 역사도 결국은 우리 민족의 역사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인접학문들이 있어요. 자, 따라서 역사는 사료의 선정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며, 그렇죠. 그렇다면 김총각과 박처녀가 결혼한 사실은 사료가 아니야. 한글이 만들어진 것과 임진왜란 사료가 돼. 이런 얘기예요. 무수한 사료 속에서 역사의 뼈대가 되는 사실, 즉 중요한 거. 골라 질서 있게 배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다고요. 때문이나 똑같잖아. 과거에 대한 지식의 전부가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여기입니다. 여기. 다음 타달락. 19세기는 사실을 존중한 시대였고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타달락의 뒤에 확실히 이런 게 강조구잖아.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문장들이 중요한 문장일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문제는 안 나왔지만, 문제랑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단락의 주제문 하나 정도는 알고 가야지, 그지? 역사가는 사료를 엄밀히 고증하고 비판한 후에 사료 속에서 결론을 끌어내야 하지만 사료만 다루는 것이 역사가의 종국적 임무는 아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자료만 가지고 싸우는 게 역사가 할 일이 아니야. 뭐가 있었다, 무슨 사건이 있었다, 이게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사관에 의해서 판단이 돼. 사관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다음에 라달락.
종종 우리는 해가지고 이제 변하기 때문에 뒤에 동일한 사료도 이를 취급하는 역사가들에 의한 각기 다른 해석 때문에 해석 때문에 새로운 역사책이 나오게 돼. 왜? 역사학자마다 사관이 달라서 그렇죠. 그만큼 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사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쉬었다 합시다.